이강인의 잡지사 11호로 18번째 페이지. 하나만 더 훈련법으로 구강 근육만 크면 자신 있는 남자,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자, 최근에 공개된 OTT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이제 피지컬 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 8개국 대표 선수들이 강철 체력과 힘을 겨루는 그런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이 결과가 공개되고 나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여기서 영감을 받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피지컬 아시아 과학으로 파헤쳐보기. 어떻게 피지컬 아시아 시청하셨나요? 이번에 요거를 준비하면서 오. 영상을 몇 개를 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 위주로 이렇게 좀 섭렵을 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과학 시간에 수요일 시간에 네. 약간의 뭐랄까요 좀 이렇게 유행을 좀 쫓는다고 할까요? 트렌드, 화제가 되는 걸 좀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저기 폭삭소가수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 문제 이 OTT 요쪽에서 우리가 아이템을 이렇게 그걸 해설하는 그거에 관련된 걸 하는 걸 굉장히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가능하면 좀 이 CBS와 네. 그 OTT 회사가 좀 제휴를 해가지고 그러네. 우리를 좀 이렇게 좀 사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런 생각은 이제 문득 해보았습니다. 네. 또 자플릭스 콜라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룰 같은 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나 네네네. 보네요. 클립 네. 같은 걸 보고. 네. 자, 뭐 최종 우승국이 이미 공개가 됐는데 바로 스포를 원치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구간 점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승국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하. 이번에 뭐 국가대항전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올림픽 느낌도 났던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랑 결승에서 맞붙은 몽골도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OTT 컨텐츠라든지 몽골이 이렇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또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서 지금 몽골에서는 뭐 이거 안 보면 대화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몽골 선수들이 실제로 캐릭터 한 명 한 명 너무 멋있고 개성이 넘치더라고요. 몽골 팀의 리더 어르헝 바야르 선수는 몽골 전통 씨름인 부흐 챔피언 출신이고요. 저 가운데 있는 분. 그리고 MMA 선수 앵흐 어르걸 선수. 저 선수가 곽재식 작가보다 6살 동생입니다. 네. 저 선수는 비교적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또 괴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몽골 사람들이 진짜 선천적으로 힘 하나는 진짜 타고났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네. 그런 걸 좀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좀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대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그 뭐 어떤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그런 뭐랄까 인상이라고 할까요? 흔히 보여주는 어떤 몽골인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몽골인들의 어떤 대표로서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라든가 극중 등장 인물 같은 이런 거를 보면 좀 이렇게 덩치가 좋고 괴력이고 장사. 약간 뭐 그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막상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혹은 뭐 여러 가지 연구 논문으로 연구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 몽골 사람들이 덩치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남자의 평균 키 같은 거를 조사를 해보면 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사람들이 제일 큽니다. 어떤 자료는 한국 사람들 조금 더 크게 보고요. 어떤 자료는 중국 사람들 조금 크게 보는 자료도 있는데 한국, 중국 사람들 평균이 좀 큰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성 성인 평균 신장이 175cm 이상으로 보는 자료도 있고요. 작게 봐도 뭐 한 173cm 정도 이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많은 쪽으로 따지자면 예를 들면 스웨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180 이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이제 확실히 이제 덩치가 크다, 키가 크다. 저 나라 사람들은 좀 이렇게 등치가 좋으니까 힘도 세겠네.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평균 수치를 갖고 있는데 몽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수치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로 171cm도 안 되는 쪽으로 보는 통계가 많아요. 뭐 많이 보는 통계도 172cm. 그러니까 한국인들보다도 몽골인들 남자들이 전체적으로 평균 키는 좀 작은 편입니다. 뭐 키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통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전적으로 이렇게 많이 물려받는 게 보통은 이제 키가 여러 가지 그런 형질 중에서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몸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에서 물려받아서 정해지는 걸로 비교적 좀 경향성이 잘 관찰되는 게 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깨끗하게 설명을 하는 거 단순하게 쉽게 설명하는 걸로는
좀 몽골 관련로는 사실은 답이 좀 별로 없습니다. 어허. 그래서 뭔가 좀 문화적인 거라든가 예. 과학 외적인 거를 좀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좀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저런 프로그램에서 출연하는 좀 대표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좀 이렇게 인기 있는 스포츠 관련된 인물 그렇죠. 그런 네. 쪽을 많이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죠? 예. 그런데 몽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하면 막 야구, 축구 이런 거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덩치가 그렇게까지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좀 날렵한 그런 몸이 더 포지션에 유리할 따라 때도 있고. 다르고. 예. 그죠? 그래서 등치가 그렇게까지 클 필요는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필요한 편인데. 그런데 몽골에서 좀 인기 있는 종목 몽골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라고 하면 대부분 많이들 이야기한 게 아까 말씀해 주신 몽골의 좀 전통적인 씨름인 네. 부흐를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부흐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인기 있는 스포츠 선수 어떤 좀 운동 선수로서의 좀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씨름 선수 같은 상이 약간 말하자면 몽골의 손흥민 같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를 좀 지향하는 문화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어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더군다나 부흐가 우리나라 씨름하고 규칙이 좀 비슷한 점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자빠지면서 이렇게 뭐 무릎 같은 데가 닿으면 이제 지는 거다. 네, 네. 뭐 그런 게 좀 비슷한 측면도 있는데 예. 반대로 보면 좀 규칙 같은 게 좀 더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다투도 되지 않나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희한한 기술도 좀 더 쓸 수 있고 예. 약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좀 덩치가 더 좋아야 되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그게 워낙에 몽골의 스포츠의 그런 저변으로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몽골 사람들이 올림픽 종목 중에서도 레슬링 같은 거를 좀 좋아하고 잘하는 성향이 그렇죠, 있다라고들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어떤 문화적인 성향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라면 너 운동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너 축구 선수 해봐라. 그렇죠. 아니면 뭐 네. 무슨 뭐 수영 선수 해봐라, 야구 선수 해봐라라고 할 때 몽골에서는 부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저런 좀 덩치 좋은 건장한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지 조금 더 국가적으로 않겠느냐. 힘이 중요시되는 분위기가 생길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평균은 한국보다 좀 낮다고 하더라도 네. 그 중에 좀 특출난 인물들이 덩치와 힘을 키우는 쪽으로 좀 쏠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조금 더 그런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조금은 좀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라 가지고 이거보다는 좀 더 약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몽골이 전통적으로 유목 문화가 지금까지도 강한 나라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야외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야외에서 작업하는 걸 많이 해야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힘이 강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 더군다나 몽골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수도 울란바토르 기준으로만 해봐도 몽골이 겨울철에 엄청나게 춥다는 춥죠. 특징이 있습니다. 엄청 춥죠. 예. 서울이 1월 평균 기온을 내보면 영하 3도, 영하 4도 이 정도를 1월 평균 기온으로 보거든요. 근래에는 온난화 때문에 그보다 좀 더 올라왔어요. 오히려 또 네, 더군다나. 네, 네. 그런데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영하 21도 뭐 이렇게 봅니다. 엄청나게 춥죠. 서울하고 비교해 볼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추위를 잘 견디는 거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대체로 뭐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추위를 잘 견디려면 몸 전체에 비해서 외부로 드러난 부분이 좀 적어야 된다. 아. 그래야지 열이 덜 발산되고 덜 뺏길 테니까. 예. 그렇다는 말은 몸을 좀 이렇게 덩치를 채워 놓으면 네. 그러면 몸의 외부로 드러난 부분보다 내부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아. 반대로 체구가 되게 작으면 피부로 드러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렇지, 몸의 그렇지. 내부에 살은 좀 별로 없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좀 더운 지방에 살수록 체구가 좀 작을수록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또 이렇게 덩치가 좀 좋은 거를 선호하는 그런 키는 게 좀 작지만 그런 게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그것 때문에 좀 덩치를 키우고 힘을 키우고 이런 거를 좀 선호하는 영향이 강해서 몽골 사람들 좀 커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모아 분들 중에 덩치 큰 분들이 이번에 있는 그 건 또 호주 왜 그런 팀 거죠? 대표 선수로 나온 스트롱맨도 네. 사모아 계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만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이게 참 그런 유전을 이렇게 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그런 그 오세아니아 네. 남태평양 이쪽에 사시는 그 민족 있죠. 그 민족들이 계속 퍼져가지고 그 아메리카 쪽에 있는 저기 이스터섬 이런 데까지 퍼져나갔다라고 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다로 해가지고 태평양으로 해가지고 저 멀리 뉴질랜드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쪽에 있는 이스터섬까지 간 사람들의 그 민족들이 있는데 네. 그 민족들의 기본 뿌리가
아시아 쪽에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동남아시아, 뭐 필리핀, 네. 대만 이런 아시아 쪽에 네.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쭉 퍼져가지고 그런 오세아니아인들 그리고 심지어 아메리카 서부에 태평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퍼져 나간 건데 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인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들지만 더 좋아요. 네, 뭔가 좀 다르기도 하죠, 그죠? 막 드웨인 존슨 이런 분도 사실 사모아 계열이고 네. 락. 그래서 네. 그분도 이제 아주 오랜 세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아시아인이 건너간 거거든요. 예.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을까? 더 멀리 이동하느라 고생했나 보다.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은 많아요. 그러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파헤쳐봐야 될 게 많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아마 오늘 댓글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몽골 분들이랑 같이 일해봤는데 힘이 다 장사였습니다. 뭐 이런 글들이 많던데 네. 한번 이런 쪽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지 네, 않을까. 또 그런 게 또 좀 있습니다. 몽골, 이것도 좀 문화적인 건데 몽골이 우리나라하고 교류가 정말 많은 편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가 한 5천만 이렇게 되니까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건너왔다는 생각을 별로 못 하는데 몽골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적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태어나면 한국에는 한번 갔다 와봐야지 거의 뭐 이런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네. 왔다가 가는 그런 게 약간 몽골의 요즘 현대 좀 문화로 네. 21세기 문화로 좀 정착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좀 그런 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아. 한국에 가면 몽골 사람들은 힘세다는 인식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힘쓰는 일을 좀 잘할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 나에 대해 이 정도는 기대할 것이다. 뭐 약간 그런 게 또 좀 그럴 있는 수 것 있어요.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더 올 수도 있고. 나는 예. 좀 힘이 세니까 한국에 가가지고 바짝 일해야지. 뭐 이런 분들이 좀 더 좀 많이 자주 오지 그럴 수 않겠습니까?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말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피지컬 아시아 속 퀘스트 미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과학적으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성문을 부수는 미션이 있었어요. 성문을 이제 공성추라 그러죠. 사극이 많이 나오는 이걸로 이제 부수는 미션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같이 하나, 둘, 셋 약간 그 보신각 타종전법으로 이렇게 팍 하는 편이었고 일본 팀은 반면에 약간 반동을 좀 적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성추로는 문을 못 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반동을 좀 주는 게 아무래도 뭐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예. 이거는 어렵게 설명하면 되게 어렵게 설명할 수. 이게 간만에 좀 과학 느낌 내서 좀 어렵게 설명해 볼까요? 과학 느낌 좀 내주세요. 예, 반동을 준다는 얘기는 이 공성추를 멀리 높이 올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치 에너지를 많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중력의 힘, 갖고 있는 그 포텐셜이라고 하죠. 그 에너지 자체를 좀 많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딪힐 때의 속력도 최대한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그 위치 에너지가 그만큼 더 운동 에너지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상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딪힌다라는 건 뭐냐면 부딪힌다라는 거는 그 상태에서 사실은 정지한다라는 거예요. 뚫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죠?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운동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는데 움직이면서 그 속력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는데 움직이면서 그 운동 에너지가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라진 에너지만큼이 어딘가로 발산돼야 됩니다. 그렇죠. 현대 과학의 제일 기반에 깔려 있는 어떻게 보면 원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그렇죠. 세상에 뭐 수많은 여러 가지 삼라만상의 것들이 다 변하지만 그 전체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는 그 에너지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변하지만 그 전체 에너지의 합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대 과학의 전제 같은 겁니다. 그럼 그 운동 에너지는 어디로 가죠? 그 운동 에너지가 바로 그 성문을 파괴하는데 소모가 돼버리는 거죠. 그 운동 에너지로 인해서 성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의 형태가 바뀌고 뭐 파괴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에너지가 소모돼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폭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성문을 파괴하는데 소모가 될 거니까 운동 에너지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때리는 게 중요하고 빠르게 때리려면 그만큼 그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반동을 최대한 많이 줘서 좀 멀리서 높여서 때릴수록 더 뭐 잘 때릴 수 있다라고 뭐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말 많이 쓰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죠? 그네 같은 것만 타봐도 그렇죠. 같은 몸무게인 사람이 그네 타다가 부딪히는데 약간 낮은 높이에서 있다가 앞에 지나가는 애하고 부딪혔을 때하고 높은 높이에 있는 애가 내려오다가 앞에 지나가는 애하고 부딪혔을 때하고 어떤 게 더 아프겠습니까? 높은 애는 너무 무섭죠. 같은 원리, 저의 같은 원리. 그래서 뭐 그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마도 나름의 그렇게까지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뭐 일본 사람들은 뭐 머리는 너무 못 굴렸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나름대로는 또 그렇게 좀 반동을 덜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전일 수는 있어요. 좀 어떡해요? 상황을 충분히 잘 이해를 일단 뭐 못했다라고 시간이 하면. 쫓겨서 일부러 예. 그런 것도 예, 있지만 이게 예. 세게 한두 번 때리는 것보다는 좀 약하더라도 여러 번 빨리 때리는 게 더 좀 충격을 주기에 더 부수기에 좋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작전에 따라서. 약간 잼 넣는 느낌. 그렇죠. 강한 충격을 한두 번 주는 것보다 약한 충격을 많이 줘야지 이 재질은 더 잘 부서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무심코 받았을 수 있죠. 예. 특히나 그런 거를 이렇게 뭐 잘 설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작전을 세워서 하면 나름대로의 최적의 상황을 그래도 인원에서 잘 만들어내겠지만 막 급하게 서로 막 이렇게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 하면 처음에 좀 주도하면서 몰고 나가는 사람이 약간 좀 짧게 흔들어서 때리면 아, 이게 맞나 보다. 시비 털지 말고 그냥 우리도 따라서 하자라고 쏠려가다 보면 처음 생각하는 사람 판단에 좀 몰려갈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하다 보면 좀 약한 에너지를 여러 번 주자라는 생각을 빨리 여러 번 주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대체로 이런 뭔가를 부수는 실험에서는 좋은 작전이 아닐 가능성이 대체로 조금은 높습니다. 이 성문 부수는 원래 이거를 기술적으로 굉장히 잘 이용하는 현대에도 많이 실험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어? 이거를 누가 개발했냐면 예. 프랑스의 과학자 오기스탱 조르주 알베르 샤르피라는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실험법을 샤르피 실험법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요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샤르피 실험법 아마 샤르피 실험법이 나오다니 이러면서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어떤 물체의 강도 같은 거를 테스트를 할 때 예. 그런 거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바닥재 같은 걸 납품해야 된다. 튼튼한 바닥재를 납품하면 해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거기서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바닥재가 안전한지 얼마나 튼튼한지를 뭔가 수치로 측정을 해가지고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알려줍니까? 뭐 힘센 몽골 주장 데려와가지고 주먹으로 3번 때렸더니 그래도 끄떡없더라. 이거는 2번 때리니까 부서지더라. 뭐 이런 걸로 그렇게 증명할 안 겁니까? 하죠. 애매하잖아요. 예. 그래서 샤르피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테스트 기구가 있고 추가 달려 있고 그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추를 보통 이제 수평 높이까지 올려서 할 때가 많고 뭐 수평 높이까지 안 올려도 정해진 높이까지 어느 정도 올렸다가 추를 놓습니다. 그러면 같은 규격의 추를 같은 높이에서 내리면 항상 같은 힘으로 내려오면서 바닥을 지나치겠죠. 그네처럼.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바닥에 제일 밑에 지날 거기에다가 실험할 물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속력과 무게로 부딪혔을 때 이게 부서지느냐 안 부서지느냐를 보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실험 방법을 이거를 개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샤르피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샤르피 테스트라고 하는데 같은 원리네. 네, 샤르피 테스트를 가지고 어떤 제품이 튼튼하다, 네. 약하다 이런 거를 수치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장군 같은 특히 이제 이게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요? 몽골에서 정말 전쟁 많이 하던 장군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직감적으로 샤르피 테스트를 할 수 있었겠죠. 예. 저 나라 성문들은 이걸로 한 몇 번 치면 깨진다. 이 정도 힘으로 몇 명 군사를 보내서 몇 번 치면 깨진다. 네네. 좀 약하다. 네. 저 나라 성문은 좀 세다. 네. 저 나라는 좀 더 많이 공격을 해야지 깨진다. 네. 뭐 이런 게 나름대로 감이 있었겠죠. 네.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원리를 진자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좀 작게 설치를 해가지고 요즘은 수많은 여러 가지 산업에 사용되는 재료에 네. 강도를 테스트하는 성문이 꼭 아니더라도 강도를 테스트하는 그 중요한 기술 기준으로 그렇네. 활용하고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근데 약간 재밌겠죠. 소름이었던 게 몽골 분들은 반동을 잘 주지도 않고 어. 그냥 요령적으로 상의도 안 하고 이거는 밖에 이제 문이 양쪽에 있으면 걸쇠로 잠그잖아요. 예, 예. 그거를 부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몽골은 한쪽 문을 부숴야 한쪽 문을 타격해야 이게 빨리 부서진다는 걸 몽골 팀만 다 알고 있더라고. 그건 좀 성문의 구조 같은 걸 조금 알아야지 알 수 있을 텐데. 어. 몽골에선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 성문 네. 부수기 이런 걸 좀 하나? 그러니까 한국은 다 정중앙을 타격하는데 야 그게 요령이었더라고. 몽골에서는 그런 성문 부수기 이런 걸 좀 운동회 때 민속놀이 같은 걸 좀 운동회 하나? 때 왜냐면 운동회 그런 게 좀 그럴 수 있어요. 있죠, 그럴 수 있죠. 의외로 좀 그런 게 네, 있을 수 있어요. 약간 뭐 수부타인 놀이 이래가지고 그런 수부타인 놀이. 수부타인 놀이 아하. 뭐 그럴 수도 있죠. 어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널 매치가 아니에요. 이게 파이널 매치가 아니고 그 성문 부수기에서 네. 이제 부순 성문을 다시 들어 올려야 되는데 880kg짜리 성문을 이렇게 줄로 끌어서 네. 올려서 성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게 또 이제 화제인 게 우리나라의 전략은 줄을 최대한 길게 팽팽하게 늘려서 최대한 뒤쪽에서 올렸고 네. 일본은 상대적으로 또 줄을 짧게 잡아가지고 앞쪽에서 이렇게 끌다가 결국 못 올리고 탈락했거든요. 네.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지금 막 일본 일부 해외
시청자들은 이거 조작 아니냐. 네. 약간 이런- 왜 조작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유리하게 하려고 한국에서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고 일본 사람들한테 뭐 알려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약간 봐도 일본이 저걸 못 초면수 같은 거 썼나? 우리 쉽게 가까이서 하는데 당겨. 일본은 못하네. 저도 좀 이상했거든요. 당기는 보면서. 거리 같은 게 이제 사실 네. 결정적으로 차이 날 수가 있죠. 좀 네.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거는 줄을 당기는 그 방향을 사실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멀리서 당길수록 좀 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당기게 되고 가까이서 당길수록 수직 방향으로 좀 당기게 되지 않습니까? 네. 상하로 바로 바싹 붙어가지고 당긴다면 상하로 당겨야 되겠죠, 그죠? 예, 아주 멀리서 당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좌우로만 당기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줄을 당기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네. 해보면 거리에 네. 따라서. 이거는 이제 도르래라는 부품에다가 이 줄을 걸쳐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도르래가 힘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바꿔주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부품, 그런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좀 이것도 또 복잡하게 뭐 여러 가지 역학의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힘의 뭐 합력과 뭐 분산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좀 단순화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아주 극단적으로 가까이서 수직 방향으로 당겼다라고 하면 자기 몸무게를 실어가지고 당길 수는 있을 텐데 네. 몸무게를 다 실은 다음에 그 이상의 줄을 당기려고 하면 예. 팔 힘으로 당겨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예, 네. 다 수직 방향으로 당기려면 네. 그죠? 네. 뭐 땅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팔 힘으로 당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멀리서 수평 방향으로 좌우로 당긴다라고 하면 이 줄을 잡고 다리 힘으로 전체적으로 몸을 끌고 가면서 당길 수가 있어요. 다리 힘이 들어간다. 온몸의 힘을 충분히 몸의 다 사용할 힘이. 수 있어요. 좌우로 당긴다라고 하면. 예. 예, 그래서 어떤 게 더 줄을 당기기에 편한 자세고 많은 힘을 줄 수 있는 그 방향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좀 뒤로 가가지고 수평 방향으로 온몸의 힘을 다 실을 수 있는 자세가 사실은 더 유리한 게 맞겠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이 이야기하고는 좀 상관없는 거긴 한데 네. 이렇게 도르래를 이용을 하면 네. 힘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다양한 쪽으로 좀 조절을 해가지고 힘을 줄 수 있는 여러 힘을 모아서 다양한 방향에서 당겨가지고 더 쉽게 힘을 모으고 뭐 이런 거를 다양하게 기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무거운 거를 움직이는 장비라든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산업 기구 같은 데다가 이런 장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장비 중에 우리나라에서 조선 시대에 나와가지고 좀 유명해져서 그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거 있죠. 거중기요? 거중기. 정약용. 정약용 선생님이 이 거중기라는 걸 도르래를 다양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예. 거중기를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당기면 여러 가지 방향에서 거중기를 당길 때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줄을 당기면 그러네. 무거운 거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게 돼 있죠. 그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거중기의 후손들이라 가지고 물론 뭐 일본에도 이 비싼 거 많은 사람 많았겠죠, 그죠? 그렇긴 한데 뭐 그런 이야기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참 별 뭐 중요한 내용 하나도 아닌데 저는 보고 이상하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네. 거중기라는 이 장치를 정약용 선생님이 처음부터 본인이 밑바닥부터 고안을 해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좀 유용하게 수원성을 지는데 쓸만한 장비를 이거저거 많이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수원성 지을 때 쓸 수 있는 장비 중에 거중기 말고도 정약용 선생님이 발명을 한 게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걸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 거중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시에 중국에 나와 있던 기기도설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무거운 거 위로 올리는 기계를 보고 참고를 해서 그거를 개량을 해가지고 거중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기기도설이라는 이 책은 중국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중국에 건너와 있던 이 기독교 계통의 선교사가 쓴 책이거든요. 서양인. 네. 근데 그 스위스 출신인가 그런데 예. 희한한 게 뭐냐면 그 기기도설을 쓴 그 유럽 선교사 그 사람 있죠. 네. 그분의 성함이 슈렉입니다. 슈렉. 진짜로. 슈렉이요. 슈렉. 그럴 수 있는 거 예. 아니에요? 근데 묘하잖아요. 이게 희한하게. 이게 이제 20세기가 이게 18세기에 나온 발명품인데 예. 20세기까지만 해도 이분의 이름이 슈렉이라는 게 아무런 뭐 감흥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예. 이거 18세기에 나왔으니까 19세기, 20세기에도 우리의 선학들이 뛰어난 정약용 선생님 그 시대 때부터 이미 유명했던 인물이었거든요. 정약용 선생님이 얼마나 뛰어난 걸 개발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 거중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20세기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감흥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21세기에 되면서 이걸 보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슈렉이 쓴 책을 보고 정약용 선생님이 와. 거중기를 개발했다고 이거 다들 이게 되게 강한 인상에 남게 되었죠. 시원화성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네.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거중기 지식 하나 얻었습니다.
아, 요거는 작가님께서도 해주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뭐죠? 그 데스매치로 준비된 퀘스트 중에 1,200kg짜리 기둥을 100바퀴 이렇게 계속 돌리는 이 미션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힘들었다 그러고 선수들도 이게 약간 나태지옥 미션이다 이런 식으로도 불리더라고요. 네, 나태지옥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나태지옥.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은 저도 모든 걸 다 검토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좀 다른 의견을 좀 남겨주셔도 좋은데요. 제가 또 나름대로 뭔가 이런 괴물, 한국의 이상한 전설, 신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조사를 많이 해본 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널리 퍼진 전설 중에서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나태지옥이라는 게 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태지옥이라는 거는 뭐 때문에 많이 퍼진 거냐면 그 신과 함께라고 네, 거기서 만화도 같이. 있고 영화 있었죠. 예, 예. 그거를 통해서 되게 널리 퍼졌는데 그러니까 일부 지역의 어딘가에서 이런 게 내려오고 있었을 수 있겠죠. 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어느 지역인지 알려주세요. 근데 전국적으로 유행한 거 뭐 어떤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나태지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퍼진 거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참 이 CBS에서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거시기하긴 한데 불교의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예.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그런 자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별의 별지옥들이 다 있어요, 진짜. 불교 관련된 노래, 민요 이런 거에서는 관습적으로 84,000 지옥 이런 말 사용하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84,000가지의 지옥들이 준비되어 있다.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그런 말 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84,000이라는 말은 뭐 무한, 뭐 온갖 이런 뜻으로 쓰는 그런 관용적인 숫자긴 한데 우리 현대 한국어에서는 왠지 5만이라는 말을 5만 되게, 가지, 되게 많은 숫자의 그렇죠, 관용어로 그렇죠. 쓰죠. 예. 근데 고대 인도인들은 그것보다 한 34,000 정도 더 높았던 겁니다. 84,000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8만 대장경도 약간 그런 데서 온 말입니다. 8만 대장경이 실제로 8만 개 가지의 그런 경전이나 문서가 거기에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렇지만 모든 가지수의 그런 경전들을 다 모아놨다라는 뜻으로 8만 대장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데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옛날에 고대 인도에서 쓰던 말로 지옥 중에서 아비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거보다도 조금 더 넓게 고대 인도인들 중에 이 인도인들이 지옥 중에서 좀 이거가 진짜 최악이다라고 생각했던 정말 이거는 너무 나쁜 지옥이다라고 할 때 관용적으로 뭐 지금도 미국 사람들 욕할 때 지옥에나 가라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고대 인도인들이 그때 많이 내뱉던 지옥의 이름은 뭐 미국에서는 요즘 영어로 hell 이런 말 쓴다면 그렇죠. 인도에서는 고대 인도에서는 그럴 때 대신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라크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나락. 그게 현대의 한자어로 바뀌어가지고 우리말로 굳어진 게 나락이라는 말입니다. 나락 간다. 나락이 떨어진다. 나락에 간다. 그게 고대 인도에서 내려온 지옥을 뜻하는 말이고요. 야. 조금 더 이제 좀 더 발전된 다음에 인도에서 그 또 지옥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문학적인데 SF적이기도 하고 문학적이고 환상문학적이기도 한데 어떤 거로 생각을 했냐면 지옥 중에 진짜 지옥의 진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정말 어떤 악마들의 뭐 어떤 내 고향 같은 그런 지옥으로 아비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비치. 이것도 최악의 지옥 중 하나네. 지옥의 맨 밑바닥. 그래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아비치 지옥은 진짜 지옥의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떨어질 죄인은 넌 아비치 지옥에 간다. 이러면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아비치 지옥인 밑바닥까지 떨어지는데 2000년 동안 떨어져야 된다. 2000년 동안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 떨어지는 그 공간 전체가 다 지옥일 거 아니에요. 아비치가 제일 밑바닥이니까. 그럼 2000년 동안 떨어지면서 그 지옥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이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를 자기가 2000년 동안 떨어지면서 계속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스테레오로. 그래서 그것만 해도 엄청난 고통과 어떤 괴로움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거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떨어지고 나면. 그렇죠. 그게 아비치 지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한자어로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아비지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비지옥.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끔찍한 광경이라고 할 때 관용어로 아비규환이다 이런 말 사용하죠. 거기에 그 아비가 이 아비치를 뜻하는 말이고요. 그래요. 이 아비지옥을 다른 말로 어떤 뭐 쉴 틈도 없이 쉴 순간도 없이 무한으로 계속 고통을 주는 지옥이다라고 해서 무간지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간지옥이구나. 무간지옥, 무간도 뭐 이런 거 할 때 요거를 아비지옥이라고 해서 동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별의별 상상에 이거 말고도 뭐 사소한 거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면 어느 한 구석에 나태지옥도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나라에서 널리 퍼진 그런 자료 중에서 나태지옥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의외예요.
그럼 저 장면이 나태주옥을 잘 고증했는지도 알 길이 없네요. 좀 없어요. 혹시 뭐 우리 할머니께서 증조 할머니께서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나태주옥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옛날부터 얘기했다고 이런 분 있으시면 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깊은 마음 속에 숨어있던 지옥은 네. 좀 어떤 거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궁금해요. 예.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전설 기록 중에 네. 이런 저승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거의 제일 오래된 축으로 속하는 게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신라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선율환생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선율이라는 사람이 저승에 갔는데 뭐 내가 사실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고 뭐 할 일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승에서 다시 되돌아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돌아오는 장면이 사실 되게 문학적이에요. 어떻게요? 돌아오는 장면인데 이거 세상을 떠난 사람이니까 좀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승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서 뭐 3일 동안인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처에 뭐 목동인가가 지나가다가 예. 무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해가지고 구출해 줬다라는 뭐 이런 와. 의외로 좀 그럴듯한 결말로 끝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사람 자체는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갔죠, 그죠? 선율. 그래서 예. 지옥에 대한 풍경 묘사 같은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승으로 돌아가다가 네. 누구를 만났냐면 어떤 그 저승에 와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을 만납니다. 예. 근데 그 고통받던 영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다. 중고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무거운 고통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의 고통인지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예. 몰라요. 무거운 고통이니까 뭐 무거운 거에 깔리는 고통인지 그냥 고통 자체가 그냥 무겁다는 비유법인지 아니면 뭐 무거운 걸 드는 형벌인지 뭐 몰라요. 예.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뭐 비유법이겠죠. 애지간하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승에서 지었던 죄를 참여한다는 뜻으로 내가 어떤 해를 입힌 사람들한테 다 그 잘못했다고 빌고 배상을 해줘라라고 나의 유족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승으로 돌아가는 사람한테 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구체적인 말은 없지만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증표도 이야기를 해줘요. 증표도 내가 그냥 가가지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선율이 가가지고 너 얼마 전에 그 작고한 누가 있는데 그 사람 내가 저승에서 만났다라고 하면 또 희한한 사기꾼 나타났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증표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우리 집에 어디에 이것도 좀 특이해요. 참기름 한 병을 어디에 몰래 숨겨놓은 게 있는데 하필 또 참기름. 그게 어디 있는지를 말하면 그거를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라고 하면서 저승에서 내 말을 들었다는 걸 믿어줄 거다라고 증표로 참기름을 제시한다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네.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뭐 비빔밥 만들던 사람이었을까요? 뭐 알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 이게 저는 되게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어떤 게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갔다라고 했을까요? 나태해서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 우리나라의 첫 번째 저승 이야기 어쩌면 지옥에서 만난 사람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루었다고 할 수 있는 신라 시대의 이야기에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갔을까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시지가. 그거를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사람은 죄의 대표로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한국인이 처음으로 생각한 죄의 대표. 신라 시대의 죄의 대표로 생각한 거 뭘까요? 거짓말. 네. 거짓말. 부동산 사기입니다. 부동산 사기. 진짜로요? 네. 부동산 사기? 네. 금강사라는 절에 딸려 있는 땅을 내가 속여가지고 논밭을 내가 빼돌렸는데 그게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다. 그 땅을 도로 돌려주고 죄를 빌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뭐 전세 사기니 뭐 부동산 사기 이런 게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잖아요. 신라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거예요. 참 이게 뭐 묘하죠. 피해자들이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죠. 참 묘하죠. 그렇습니다. 사기꾼들 조심하세요. 네, 이거 뭐 피지컬 아시아하고는 좀 상관 별로 없었습니다. 나중에 참기름 운운하지 말고 조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나태주옥 퀘스트에서 기둥을 이제 3인 1조로 이제 밀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나라는 그 가장 힘센 사람이 가장 바깥쪽에서 밀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천하장사 김민재라는 씨름 선수가 가운데에 배치돼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했어요. 이거는 누가 전략적으로 뭐가 맞을까요? 이것도 사실 오묘한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바깥쪽으로 갈수록 힘이 좀 덜 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흔히 공학적으로는 축박휘라고 합니다. 축박휘.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야구 방망이를 잡고 이게 너무 이거 초등학교 그런 과학책에 나오는 예시긴 한데 야구 방망이를 잡고 그러니까 양쪽 끝을 두 사람이 잡고
비틀기로 힘 대결을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각자 자기 왼쪽으로 비틀기로 힘 대결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딱 생각해봐도 굵직한 쪽 잡은 사람이 이길 것 같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치. 그쪽에 힘이 좀 잘 들어가면서 이길 것 같죠. 그렇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좀 쇠락한 건물에 보면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네. 수도꼭지 같은 거 돌릴 때 네. 수도꼭지의 그 널찍한 손잡이 부분 있죠. 그게 빠지고 없으면 그 대가리 부분 그 심지 부분만 있으면 이걸 어떻게 돌리라고 그렇죠. 되게 돌리기가 어려워지죠. 그죠? 어렵죠. 그래서 그 돌리는 부분에 그 돌아갈 수 있는 그 폭이 네. 돌아갈 수 있는 그 둘레가 네. 좁으면 좁을수록 힘을 많이 줘야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짝대기가 길게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 같은 거를 이렇게 돌려서 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 그런데 그 병에 한 1m짜리 짝대기가 나와 있다. 병 뚜껑에. 네. 그러면 1m짜리 쓱 돌려가지고 되게 쉽게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생각해봐도. 그렇지. 예, 그래서 이 짝대기가 길게 나와 있을수록 힘이 덜 듭니다. 뭐 조립할 때 이제 나사 같은 거 직접 돌리면 어려운데 뭐 짝대기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리기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하고도 뭐 쉽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예, 뭐 그런데 예. 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짝대기를 꽂아가지고 돌리는 게 있는데 1m짜리 짝대기를 꽂아가지고 네. 병 뚜껑을 돌려서 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1m짜리 짝대기를 꽂아가지고 병 뚜껑을 이렇게 돌려서 연다. 병 뚜껑 뭐 잘 열리겠죠, 그죠? 네. 그런데 나는 힘을 더 조금만 쓰고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20m짜리 짝대기를 병에다가 연결해놨다고 생각해봅시다. 예. 그러면 힘은 좀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물론 뭐 짝대기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힘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힘은 좀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짝대기 길이가 너무 길면 그 쭉 한 바퀴 돌 때 한참 걸어가서 긴 시간 동안 긴 거리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소모하는 에너지 자체는 어떻게 하든지 같아집니다. 예. 그 거리가 둘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은 덜 드는 대신에 네. 그 힘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네. 더 긴 거리에 걸쳐서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조절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멀리 길게 서면 설수록 더 좀 이렇게 약한 힘만 줘도 돼요. 대신 그 힘을 더 오랫동안 줘야 되는 거죠. 더 먼 거리에 걸쳐서. 그렇지. 가까이에 붙을수록 더 힘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조금만 더 주면 돼요. 조금만 한 바퀴 돌 때 그만큼 거는 거리가 짧으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의 힘을 내가 꾸준히 줄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가지고 네. 최적의 위치에 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꼭 보통은 이제 이렇게 무거운 걸 돌린다라고 하면 애지간한 사람은 다 자기의 힘에 비해서는 너무 무거운 거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유리합니다. 애지간한 사람은 웬만히 무거운 걸 잘 못 돌리기 때문에 네네네네.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유리한데 네.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힘의 정도에 따라서는 꼭 맨 바깥이 아니라도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나쁘지 않다. 그럼 정도로 3인 이야기할 수 1조인 있겠죠. 경우에는 가장 힘센 사람을 어디 두는 게 맞아요? 그것도 그때 다르죠. 쉽게 생각하면 힘 약한 사람이 바깥쪽으로 가야지 안 지칠 테니까 좀 낫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또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제일 힘센 사람이 제일 바깥에 바깥으로 가가지고 보내고. 팍팍 가는 게 뭐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축바퀴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실생활에서도 많이 활용을 해요. 제일 뭐 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렌치로 뭐 이런 거 나사목 맞아, 같은 거 이런 거 렌치. 돌리는 거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도꼭지 같은 것도 수도꼭지가 그 물이 나오는 걸 막고 있는 그 부분은 꼭지점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되게 작거든요. 손가락 하나 굵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근데 그 손가락 하나 정도 굵기를 쉽사리 잠갔다가 그것도 빡빡하게 잠갔다가 쉽사리 또 돌리면 열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동그란 그 물 막는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손잡이는 좀 큼직하게 크게 달아놓는 거죠. 그럼 바깥쪽 둘레에서 돌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손에 힘이 좀 덜 들어가면서도 부드럽게 돌릴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이게 되게 쉽게 많이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흔히 볼 수가 있는 게 또 이것도 뭐 초등학교 과학책 같은 데서 예시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죠? 운전대입니다. 운전대, 자동차 운전대. 아. 자동차 운전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바퀴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뭐 파워 스티어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네. 자동차 바퀴를 그 달리는 거를 이렇게 막 손으로 내 힘으로 다 하려면 완전 다 막 피지컬 드라이버 돼야 되죠. 그걸 그러니까 몽골인들은 이번에 해냈어요. 예, 수레바퀴를 직접 움직였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예. 근데 운전할 때 약간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약간 좀 건방 떨고 싶을 때는 한 손으로도 이렇게 쓱쓱 돌리잖아요. 예. 그죠? 예. 그거는 그 원리네. 이거를 여러 바퀴를 좀 넓은 범위에서 돌리는 거를 네. 연결을 잘 해가지고 바퀴를 조금 까딱까딱 하는 대신에 한두 바퀴 이렇게 큰
운전대를 돌리는 그거를 작은 힘을 여러 번 많이 주는 거를 조금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연결을 촉박히. 시켜놨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라는 야. 거가 되겠습니다. 야. 하나만 넘어가기 전에 일상 속에 있네.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만 더 좀 길게 하시면은 뭐가 더 아닙니다. 넘어가기 하시죠. 전에 예, 하나만. 예, 예. 가시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저런 바퀴 같은 게 돌아갈 때 네. 바퀴의 어떤 무게라든가 그 축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데다가 손을 잡고 돌리느냐에 따라서 네. 힘이 어느 정도 걸릴지를 이렇게 좀 계산을 해가지고 딱 최적치를 찾아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그죠? 그래서 해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어느 정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냥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영상만 보고 그거를 해내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 물론 되게 뛰어나신 분들은 해낼 수도 있을 텐데 예. 간단하게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결정적인 요소 하나를 그 프로그램 영상만 봐서는 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그 바퀴가 돌아갈 때 마찰력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우리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마찰력. 이 돌아가는 거는 결국은 거기에 힘이 얼마나 필요한 거는 네. 그 돌아가는 그 축 부분에 네. 무게도 무게지만 그 무게로 인해서 그거를 돌아가지 않고 버티게 하는 뻑뻑하게 만드는 마찰이 얼마나 발생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기구 자체가 얼마나 뻑뻑하냐. 예를 들어서 그 기구를 그냥 뭐 어디에 꽂아놓지 않고 바닥 위에다 그냥 올려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닥에 네. 올려놓은 채로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근데 바닥이 고무로 돼 있다라고 네. 하면 아무래도 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잘 안 돌겠죠. 네. 근데 바닥이 만약에 얼음으로 돼 있다. 어. 그럼 훨씬 쉽게 돌겠죠. 아,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재질로 마찰력이 얼마나 작동하는 재질로 만들 수 있느냐, 얼마나 만들면 좋으냐에 따라서 훨씬 더 쉽게 돌릴 수 있느냐, 어렵게 돌릴 수 있느냐가 달라집니다. 중요하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예전에 그 자기 부상 열차 편 할 때 예, 자기 예. 부상 열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거를 살짝 띄워가지고 공중으로 그렇죠. 띄워가지고 네, 그렇죠. 마찰력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든다. 그래서 훨씬 더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걸로 그러면 모양을 예. 예를 들면 바퀴 모양 같은 형태로 만든다든가라고 해가지고 그런 류의 도구를 최대한 마찰력이 덜 걸리게 만들면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뭔가 그렇게 잘 돌려야 되는 게 있을 때 네. 힘을 덜 들이고 빨리빨리 잘 돌아가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물체가 있을 때 마찰력이 최대한 안 작용하고 미끄럽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옆에든 뭐 밑에든 아니면 뭐 씌우는 방식이든 그렇게 붙여주는 바퀴 같은 역할을 바퀴를 하게, 붙인다? 잘 돌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예. 부품을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베어링. 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일단 좀 쉬운 것부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좀 문제가 된 사례 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좀 특수 베어링을 그래. 사용하는 게 좀 문제가 된 사건 비슷한 사건 뭐 내지는 뭐 사고 사고라기면 그런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 고속도로에서 트럭. 그것보다도 예. 트럭도 좋은 예시예요. 예.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도 사실은 베어링 같은 게 자동차도 뭐 돌아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베어링을 구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뭐가 한번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뭔가 돌아가야 되는 도구 중에 정말로 엄청난 힘을 받아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끄럽게 돌아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용도 뭐가 있을까요? 뭔가 건설할 때 쓰는 거 같아요. 비슷한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그 이상이 있어요. 단순한 회전목마. 건설, 회전목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센 게 있어요. 센 거? 뭐죠?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그래요. 원자력 발전소에 힘이 많이 걸리는 부품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그게 고장 나거나 뭔가 뭐 부서지거나 이러면 사실은 안전상의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 되게 튼튼하고 오래 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 비싼 고급 베어링을 많이 씁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돌아가야 되는 부품 중에 근데 왜 문제가 됐어요? 짝퉁 의심 부품이 들어갔다 이런 게 그런 걸로. 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이번에 문제가 된 거 네. 정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겠습니까? 뭘 또 생각을 하십니까? 스웨덴이. 스웨덴. 진짜로? 스웨덴 회사. 어. 네, 스웨덴이 예전에 자동차 산업도 발달했고 예. 기계 회사도 발달했고 철강이나 금속을 이용한 그렇죠, 도구로 그렇죠. 만들던 그런 산업이 한때 되게 많이 발달한 적이 있으니까 네. 그때 우리 철편에서 원소 철편에서 말씀드렸죠. 지금은 한국보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스웨덴 자동차 브랜드 유명한 것들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런데 자동차 생산량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자동차 생산량이 요즘에는 뭐 1년에 뭐 300만 대, 뭐 400만 대 뭐 이런 식의 숫자를 얘기하는데 네. 스웨덴은 1년에 생산되는 자동차가 뭐 20만 대다. 뭐 이렇게 수십만 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 한때의 스웨덴의 명성은 어디 가고 지금은 한국 회사들한테 다 따라잡힌 이런 형국이 그러네. 됐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그 왕년의 기술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있죠. 현재에도 이 선진국 스웨덴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스웨덴의 유명한 베어링 회사로 세계 베어링 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에 우리나라의 기계업체, 자동차 업체,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에도 이런 고급, 특수, 뛰어난 베어링들을 많이 납품하고 있거든요. 뭐 풍력 발전기 이런 거 돌아가야 되잖아요. 풍력 발전기 이거 날개 길이 100m짜리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돌아가려면 그 무거운 게 돌아가려면 완전 진짜 나태지역은 장난이죠. 태풍이 불어도 막 잘 돌아가줘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베어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걸리는데 계속 매끄럽게 미끌 이렇게 돌아가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스웨덴 제품 같은 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가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거를 짝퉁으로 넣어보려고 했다. 스웨덴 제품도 아닌데 뭐 스웨덴 제품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게 그래서 뭐 최근에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조사를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막 나와가지고 그거 한번 좀 찾아보시면 자세한 이야기를 좀 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베어링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를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스웨덴을 좀 따라잡아가지고 이런 것도 잘해보면 또 우리가 또 피지컬 아시아에서도 잘한 그런 나라로서 그렇죠. 뭔가 요 원리를 우리의 산업과 경제에도 좀 잘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나만 더 하고. 벌써요. 좀 짧은 거 하나 더 하고. 이거 어떡하지? 뭐 저희 그 장승 버티기 질문도 있긴 한데 좀 짧은 거라도. 짧은 거. 자유롭게 가시죠. 예. 응원을 해주면 그래. 얼마나 응원을 해주면 그 쓰잘데기 없는 일이냐. 얼마나 계속 힘을 낼 수 격려를 있느냐. 해주거든요. 잘한다. 동현아 잘한다. 얼마나 그게 아무띠 차이가 잘한다. 나느냐. 그거 우리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일단은 기본 원리는 옛날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 긴장 편할 때 이야기했는데 사람의 이렇게 신경이 발동되는 것 중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어가지고 서로 반대 역할을 하는데 교감신경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배웠던 선생님의 그 어를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뭔가 좀 딴짓을 하면서 놀고 있는데 교감 선생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여주는 게 교감신경이다. 얼굴이 막 붉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이런 게 교감신경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교감신경을 활성화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호르몬 비슷한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물질이에요. 뭐겠습니까? 아드레날린입니다. 아드레날린.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발동이 되면 이런 교감신경 같은 게 좀 활성화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장도 좀 빨리 뛰고 얼굴도 얼굴이 붉어진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혈관이 좀 커지면서 피가 더 잘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피 속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에 아드레날린이 돌면 그래서 교감신경이 좀 활성화되면 더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흥분시키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좀 해주면 뭐 네가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라든가 뭐 잘한다라든가 제시 화이팅! 뭐 그런 걸 해주면 갑자기 이렇게 좀 흥분되면서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좀 신체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 원리 자체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럼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의견이 분분했는데 왜냐면 소리 내다가 또 에너지가 빠지거든요. 2022년에 파철렉이라는 분이 주축이 돼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연구 논문이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운동을 하면서 옆에서 그런 격려의 말, 응원의 말을 해줄 때하고 안 해줄 때하고를 좀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그 비교의 뭐 효과를 여러 가지로 측정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 효과가 상당히 좀 간명하면서도 좀 복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영역도 있었는데 좀 간명하게 쉽게 이거는 좀 뚜렷하게 효과가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벤치프레스였어요. 벤치프레스에서 그 효과가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 응원을 해줄 때하고 안 해줄 때하고 3.4% 정도의 차이가 났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의 힘을 쓰는 것 같은 경우에 응원을 해주면 3.4%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2022년에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일리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논문을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응원을 해줘가지고 사람의 이 운동 효과를 뛰어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막 3% 이런 정도 수준인데 뭔가 이렇게 나쁜 말을 해줘가지고 사람의 힘을 빠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훨씬 더 폭이 큰 것 같아요. 저하 폭이. 다 때려쳐 하기 싫어. 뭐 이런 마음이 들게 나 뭐 틀렸어. 네가 되나 봐라.
뭐 그런 이런 걸로 거. 힘이 떨어지게 해주는 거는 오히려 폭이 훨씬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뭐 좋은 말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남한테 나쁜 말을 안 해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해주는 정말 그런 작정하고 농구였는데. 이기고 싶으면 저기서 대한민국 파이팅보다는 몽골 우. 근데 이제 이거를 네. 또 스포츠 과학자들이 그걸 좀 연구를 해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스포츠라는 게 심리가 묘해가지고 예. 이 아드레날린이 도는 게 예. 우리 편이 그렇게 욕을 해주면 당연히 힘이 빠지겠지만 아하. 상대방이 욕을 해주잖아요. 전의에 불타는 그러면 전의에 불타가지고 오케이. 그게 오히려 우리 편이 응원해주는 것 같은 효과를 내주는 경우도 또 예.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야유하는 건 또 좋은 작전은 또 그러네. 아닙니다. 그러네. 그렇지만 잘 되면 좋을 사람 어. 힘 빼는 말을 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아.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시작하기 전에 뭐 질문지가 10번까지 있으면 아이 오늘 뭐 6번부터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제가 힘을 빼고 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다음부터는 10번까지 가능하다. 예, 좀. 피지컬 아시아가 유행인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봐요. 케미칼 아시아 이런 것도 좀 해보면 좋지 않겠냐. 너무 좋죠. 약간 이런 저는 제 생각에는 그건 이제 네. 피지컬로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거 말고 네. 케미칼이랑 약간 케미스트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뭐 2인 1조로 나와가지고 네네.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대화의 케미스트리를 좀 보여주는 아 대화의 뭔가 케미스트리. 약간 개그 대결을 하는 어. 그거 한 나라에서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잘 되겠죠. 어. 전국의 방방곡곡에 네. 여러 시도별로 두 명의 최고의 개그 콤비 같은 사람이 그래서 출연해가지고 뭐 나가시면 같이 나가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이강민 아나운서님이라든가 누가 최고의 케미스트리를 보여주는지를 예, 좀 예, 평가를 예. 해가지고 예. 또 케미 왕을 뽑는 케미칼 뭐 100 이런 거 해도 재밌지 않겠느냐 뭐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면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예. 제작진이 이강민 곽재식 최고라고 또 좋은 말을 해주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화제의 프로그램이었죠. 피지컬 아시아 속 게임부터 인간의 어떤 힘, 파워 이런 원리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